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 안쪽에 윤간의 숯불갈비라는 작은 고깃집이 자리 잡고 있죠. 평일 저녁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황급히 뒷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H그룹 회장 서은아입니다. 그녀는 오늘 임원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비서가 장소를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엉뚱한 곳에 도착한 것이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차로 모시겠습니다. 비서 강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숯불 냄새가 발길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은하는 비서의 만류를 뒤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터라 손님은 두어 팀뿐이었고 가게 안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풀고 있었죠. 구석자리에 앉은 은하는 메뉴판을 펼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밝은 목소리가 그녀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르바이트생 윤다혜가 물컵을 들고 다가온 것이에요. 22살의 다혜는 짧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혜가 물을 따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문득 은하의 왼손에 머물렀어요. 약지에 낀 은반지가 눈에 들어온 거죠. 오래되어 빛이 바랜 반지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이 반지 우리 할머니 반지랑 똑같네요. 요즘 이런 디자인 보기 힘든데. 다혜는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하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숨이 멎은 듯 미동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립니다. 다혜는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했지만 괜히 실례가 된 것 같아 서둘러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은하는 혼자 남아 한동안 반지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반지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바로 47년 전에 사라진 여동생 은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계산대로 향하며 슬쩍 다혜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확인했어요. 윤다혜라는 세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죠.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던 은하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비서 강태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알아봐. 이틀 뒤 H그룹 본사 회장실입니다. 비서 강태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은하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준이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자 은하가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윤다혜의 기본 신상이 정리된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22살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부모는 다혜가 4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은하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줄에서 손가락을 멈추었어요. 조모 이름 윤계옥. 이 할머니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겠나?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은하는 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날 오후 H그룹 산하 흥신소에 윤계옥의 신원 조회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한편 고깃집에서는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사장 박종수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그거 알아? 그날 온 손님 있잖아. 검은 차 타고 온 여자. 그 사람 H그룹 회장이래. 동료 아르바이트생 이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고 다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그날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떠올랐어요. 그 손님이 자신을 유독 뚫어지게 바라보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칠 후 저녁 가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서은하였어요. 다혜는 주문을 받으러 갔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반지 말이야. 그거 어디서 난 건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혜는 당황했습니다. 왜 초면인 사람이 자꾸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다혜는 대답 대신 되물었어요. 그걸 왜 물으시는 건데요? 하지만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다혜가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골목 어귀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걸음을 빨리 하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혜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차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 윤계옥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다혜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 반지 있잖아요. 손가락에 끼는 은반지요.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게 원래 어디서 난 건지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옛날에 알던 분께 받은 거야. 왜 갑자기 그걸 물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혜는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어깨가 잔뜩 긴장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다혜는 동료 수진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검은 차 이야기를 들은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야, 그거 스토킹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H그룹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흥신소 직원이 직접 찾아와 윤계옥의 과거 이력을 정리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하는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중간쯤에서 그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50년 전 서울 외곽에 있던 한 보육원에서 윤계옥이 보모로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은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보육원은 여동생 은별이 사라지기 직전에 머물렀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은하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단서가 드디어 나타난 것일까요? 은하는 다시 눈을 뜨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계옥이 그 보육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 그때 누구를 맡았는지도.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은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래전에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하가 고깃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었어요. 저녁 손님이 빠져나간 뒤라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은하는 구석자리에 앉아 다혜를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다혜는 망설이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께서 예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혹시 알아?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혜는 대답 대신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가족 얘기를 물으시는 건데요? 은하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없이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다혜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거든요. 다혜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소파 앞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다혜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혜는 급히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다혜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할머니 손에서 떨어진 사진을 주었어요. 사진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한참 뒤에 담당 의사 정민호가 다혜를 불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어르신 심장이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당분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다혜는 대기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손에 잡혔어요. 이게 대체 누구인지, 왜 할머니가 이걸 쥐고 쓰러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신오과거의 조각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병원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키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목이 뻣뻣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어요. 다혜는 창가로 가서 뻣뻣한 몸을 풀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얼른 침대 곁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정신 드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른 손으로 다혜의 손목을 잡았어요.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반지의 주인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다혜는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나기의 힘이 풀리더니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혜는 할머니의 손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다혜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주운 사진을 꺼냈어요. 햇빛 아래서 보니 사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 옆에 서 있는 여자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어요. 다혜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은별, 1975년 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별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어요. 다혜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서은별 1970년대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중 하나를 눌러보았습니다. 1978년에 쓰인 오래된 신문 기사였어요. 대기업 회장 서정호의 막내딸이 보육원 봉사활동 중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혜는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어요. 서정호 회장은 현재 H그룹 회장 서은아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혜의 손이 멈추었어요. 서은아. 고깃집에 찾아와서 자꾸 할머니 이야기를 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혜는 휴대폰을 내렸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왜 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혜는 주머니를 뒤져 며칠 전 받아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다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울렸어요. 두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다혜 씨?
은하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이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침착한 어조였습니다. 다혜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은하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병원 복도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하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서도 없이 단독으로 온 것이었죠. 다혜는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하시죠. 다혜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은하에게 내밀었어요. 은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다혜가 물었어요. 은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동생이야. 서은별. 다혜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을 때 간호사 김유정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께서 깨어나셨어요. 다혜와 은하는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혜 옆에 선 은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왔구나, 은하 아가씨. 은하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이리 앉아라. 이제 다 말해줄 테니. 다혜와 은하는 나란히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윤계옥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50년 전이야. 나는 서울 외곽보육원에서 보모로 일하고 있었지. 할머니는 그곳에서 어린 은별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서정우 회장이 막내딸을 보육원에 맡긴 건 아내의 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은별의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었대요. 은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해 겨울 보육원에 불이 났어. 할머니의 눈가가 떨렸어요. 화재로 은별이 크게 다쳤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서정우 회장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은별이 실종된 것으로 처리하고 모든 기록을 지웠다고 합니다. 은별이는 병원에서 오래 버텼어. 그렇지만 10살이 되기 전에 떠났단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7년 동안 찾아 헤맸던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왜 이걸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 회장님이 부탁하셨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은별이 마지막으로 끼고 있던 반지를 간직해왔다고 했어요. 그 아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반지를 다혜에게 물려준 것도 은별의 기억을 이어가고 싶어서였대요. 은하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혜는 할머니의 고백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50년 동안 이런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다혜는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옥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혜는 난간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원망하지 마. 다혜는 고개를 돌려 은하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은별이를 끝까지 기억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분이야.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혜는 눈물을 닦고 다시 병실로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눈을 뜨고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혜가 침대 곁에 앉자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손바닥 위에 오래된 은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동생의 마지막 흔적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은하는 반지를 가슴에 품고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 윤계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 은하가 조문을 왔습니다. 다혜와 은하는 조용히 눈인사를 나누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혜는 고깃집에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하가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대학에 복학할 예정이었습니다. 은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잃어버린 인연은 때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